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동 경로, 작전 이동, 시설들은 어떤 시선도 닿지 않는 곳에 숨겨졌다. 종종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동굴, 터널, 봉인된 열차, 외딴 지역 등이 물자를 옮기는 데 사용되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그 많은 것들이 버려진 채 남겨졌다. 아무도 그 장소들로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재현물도 고립된 조각들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실제 물건들이었고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차량, 지도, 무기, 문서, 완전한 구조물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찾지 않았음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수십 년 동안 숨어 있었던 그것들 중 나타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트비아에 잊힌 채 남겨졌던 숨겨진 소련의 피난처. 1990년대 소련 블록이 붕괴되면서 여러 탐험가 그룹들이 동유럽에 버려진 군사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다. 그 장소들 중 하나는 라트비아의 스크룬다 도시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겉보기에는 단지 비어있는 구조물들의 집합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지하에는 보강된 터널, 밀봉된 방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는 녹슨 기계들이 있었다. 입구는 흙과 잔해로 덮여 있었고 지형의 약간의 기울기로만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윗부분의 층을 제거하자 빨간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철제문이 나타났다. 문은 걸려 있었지만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결국 열 수 있었다. 내부의 공기는 탁하고 녹과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전등은 직선으로 약 10m 내려가는 복도를 겨우 비췄다. 지하 복합시설은 적어도 4개의 큰 방으로 구성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헐거운 전선들과 부서진 파이프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습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물건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한 방에서는 공구상자, 전기부품, 러시아어로 표시된 지도와 기술 매뉴얼이 들어있는 선반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금속 패널로 벽이 덮인 방으로 오래된 전화기와 회전식 제어판이 아직도 매달려 있었다. 이는 통신센터였다. 그 안에는 마이크, 스피커, 당시의 헤드셋이 중앙 콘솔에 연결된 채 남아있었다. 먼지가 모든 것을 덮고 있었지만 많은 부품에는 여전히 원래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 속에는 교대 기록과 암호 코드가 적힌 수첩들도 있었고 타자기에는 러시아어로 된 문서가 끼워져 있었다. 일부 문서에는 모의 훈련, 정비, 공습 대비 절차가 담겨 있었다. 복도 한쪽 구석, 닫힌 철제문 뒤에서 작은 무기고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상자는 비어 있었고 일부는 예비 부품이 들어 있었다. 탄약이나 완전한 무기는 없었지만 탄창, 지지대, 소총 부속품들이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은 기록되었지만 반출되지는 않았다. 이 복합시설은 인공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천장에는 관들이 이어져 있었고 일부는 아직 고정되어 있었다. 비상 발전기의 흔적도 있었는데 녹슬어 있었지만 그 구조와 연결 배선들이 여전히 식별 가능했다. 어떤 방은 침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금속 침대, 썩은 매트리스, 남은 담요들이 있었다. 또한 금속 접시가 놓인 책상, 부서진 휴대용 라디오, 천장에 매달린 전등도 있었다. 이 장소가 오랜 시간 동안 점령되어 있었음은 명백했다. 이후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이곳이 1944년부터 1947년 사이에 운영된 작전용 벙커였다고 결론지었다. 전쟁 말기 몇 개월 동안 감시 또는 통신 거점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해당 지역이 소련의 통제에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인계된 것으로 보인다. 피난처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유리했다. 외부 경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국군 비행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통신은 방해받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피도 가능했다. 벽에는 내부 방향과 제한 구역을 표시하는 페인트 자국이 여전히 보였다. 바닥에는 수레나 장비가 안에서 움직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또한 러시아 제조 마크가 찍힌 나무 상자들과 1945년 날짜가 적힌 문서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많은 문서들은 젖어 있었지만 일부는 복구되어 스캔 및 분석이 가능했다.
이 장소는 공식적인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도에도 없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발견은 우연이었으며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 민간 탐험가들이었다. 이후 현지 대학의 연구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였다. 복합시설의 일부는 부분적으로 붕괴되어 더 이상 진입할 수 없었다.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보기 위해 망원 카메라가 사용되었고, 그곳에서는 창고나 기록 보관소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관찰되었다. 안전을 위해 직접 진입은 시도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굴 가능성을 위해 해당 지역이 표시되었다. 이 기지의 존재는 전쟁 말기와 소련 초기 통제 시기에 여러 개의 은밀한 지휘소들이 건설되었고, 큰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통신 및 저항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그들 중 다수는 흔적도 없이 폐쇄되었다. 스크룬다의 벙커는 초기 탐사 후 다시 봉쇄되었다. 보안 봉인이 부착되었고 역사적 장소로 등록되었다.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확보된 영상들은 이러한 시설들이 전쟁 중과 냉전 초기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한 동굴에 잊혀진 야전 병원. 2012년 프랑스 북부 아르덴 지역 근처에 일련의 동굴을 탐험하던 동굴 탐험가 그룹이 식생과 흙으로 덮인 입구를 발견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 동굴은 명백히 인간의 사용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분필 자국, 박혀있는 금속 고리들, 그리고 널빤지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것은 평범한 동굴이 아니었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녹슨 물체들을 발견했다. 의료용 도구, 접이식 들것, 영어로 적힌 나무 상자들, 그리고 빈 모르핀 병들이었다. 이 지하 공간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임시병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물건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마치 그 장소가 급하게 폐쇄된 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듯했다. 지속적인 습기와 직사광선의 부재 덕분에 유물들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붕대, 깨진 약병, 사용되지 않은 주사기, 미군 군복의 일부와 계급장도 있었다. 전 구역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입구 구역, 들것이 놓인 2개의 방, 수술용 테이블, 그리고 작은 조리 구역이 있었다. 해당 장소에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지만 등유 램프를 걸기 위한 지지대들이 발견되었다. 식량 캔, 빈 물병, 담요들, 그리고 손상된 휴대용 라디오도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해당 동굴이 아르덴 전투 당시 그 지역의 숲속에서 은밀히 활동하던 야전 의료팀에 의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동굴벽 한쪽에는 여전히 목탄으로 적힌 날짜가 보였다. 12월 17일 1944년이라는 문구는 바로 그 지역에서 독일군의 공세가 시작되던 시기와 일치했다. 그 겨울은 매우 혹독했고 많은 미군 부대들이 후퇴하여 동굴, 교회, 버려진 헛간 같은 숨겨진 장소에 임시 거점을 설치해야 했다. 수년 후 비밀 해제된 군사 보고서는 미군의 한 의료 분대가 전선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비상병원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 팀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전투 지역 가까이에서 부상병을 치료하고 장거리 이동을 피하는 것이었다. 동굴 내부에서 발견된 일부 메모에는 이름, 나이, 간단한 진단명, 입소 날짜가 적혀 있었다. 또한 한 의사의 개인 일기도 회수되었는데 수기로 작성된 내용에는 장소의 환경, 극심한 추위, 자원의 부족 등이 묘사되어 있었다. 한 장의 페이지에는 촛불 아래에서 수술을 해야 했던 상황이 언급되어 있었다. 사람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상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거나 외부에 매장되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구성의 정교함은 그것이 단순한 임시 시설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곳은 몇 주 동안 운영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장소였다. 동굴 입구는 나뭇가지와 흙으로 위장되어 있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지형의 자연 변화 덕분에 입구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탐험가들에게 발견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누구도 이곳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 군사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발견은 현지 당국과 미군에 보고되었다. 보존 전문가팀이 현장을 방문하여 모든 유물을 목록화했다. 사진이 촬영되고 벽이 스캔되었으며
문서들이 회수되었다. 일부 자료는 프랑스의 군사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 및 분석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야전 병원이 전쟁의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아르덴 전투는 서부 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공세 중 하나였고, 많은 의료 거점들이 생존과 작전을 위해 자연 은신처에 적응해야 했다. 이 동굴은 바로 그런 지점 중 하나였다. 일본 상자, 마지막 전쟁 메시지를 간직한 보관함. 2017년 오키나와 해안 근처의 한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지하 약 반 미터 깊이에 묻힌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봉인된 상태였다. 처음에는 오래된 공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노동자가 뚜껑에 새겨진 일본어 문구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당국에 신고하자 지역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팀이 현장을 인수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상자는 실험실에서 통제된 환경해에 열렸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봉투가 쌀종이에 쌓여 있었고, 함께 발견된 작은 개인 소지품들에는 훈장 사진 이름이 수놓인 1000조각들, 그리고 송글씨로 여러 메시지가 적힌 작은 일본 국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물품은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묻힌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문서들은 1945년의 날짜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던 일본 제국군 병사들이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작성한 것들이었다. 대부분의 글은 가족, 친구 또는 미래의 동포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들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고, 다가오는 전투에 대한 두려움과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었다. 이들은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글이었으며, 일부는 서투른 필체로, 또 일부는 극도로 정갈하게 적혀 있었다. 많은 편지에는 그림, 짧은 시, 그리고 작별 인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편지에는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옳다고 믿은 것을 위해 싸웠다는 걸 알아주길, 우리도 두려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편지에는 내 이름은 타로입니다. 나는 19살입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몰라서 이걸 묻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 발견은 글들의 진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겼다. 그것은 선전도, 작전 보고서도, 명령서도 아니었다. 고백이었다. 전문가들은 문서들을 현대 일본어로 번역하고 전체 내용을 디지털화했다. 이후 군사기록 보관소와 협력하여 문서 속 이름들과 일치하는 인물들을 추적했다. 그 결과 병사 9명이 신원 확인되었고, 그중 일부는 전투 중 사망하거나 오키나와 전투에서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명만이 생존자로 확인되었으며, 그는 도쿄에 거주 중이었다. 그는 이미 90살이 넘은 고령이었다. 발견 소식을 들은 그는 타임캡슐을 직접 보기 원했고, 편지 중 하나에서 자신의 글씨체를 알아보며 그 상자를 묻기 전 동료들과 함께 결심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 상자는 병사들이 집결지로 사용하던 임시 피난처 아래 석판 밑에 묻혀 있었다. 생존자는 설명하기를 그들은 패배가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의 심정을 후세에 남기고자 했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이 자신들과 함께 사라지길 원하지 않았다. 이 발견은 일본 내에서 전쟁과 관련된 가장 감동적인 발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군사적 가치나 전략적 정보는 없었지만 일본 보통 병사들이 당시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오키나와의 한 박물관에서 임시 전시가 열렸으며 편지들의 복사본과 함께 발견된 물품들이 전시되었다. 생존자와의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되어 이번 발견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타임캡슐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문서들은 병사들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부는 살아남을 경우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언급했다. 한 병사는 쌀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썼고, 또 다른 이는 돌아가면 이웃 소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적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와중에도 함께 묻힌 단순한 희망들이 있었다. 고고학적 의미를 넘어 이 타임캡슐은 전쟁의 덜 알려진 면을 조명하는 역할을 했다. 고위 지휘관이나 전투기가 아닌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몇 줄의 글을 남긴 젊은 병사들의 이야기였다.
사막의 유령 비행기. 2012년 사하라 사막의 외딴 지역을 탐사하던 한 이집트인 노동자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다. 마치 비상 착륙한 듯 모래에 박힌 고대 비행기 한 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땅에 묻히지도 파괴되지도 않은 채 단지 태양과 바람에 의해 마모된 상태였다. 기체는 여전히 온전했고 한쪽 측면에는 일련 번호의 일부가 아직도 읽혔다. 주변 바닥에는 녹슨 무기들과 개인 소지품의 흔적이 흩어져 있었다. 그 비행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영국 왕립 공군이 사용했던 커티스 키티호크 P-40 전투기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행기가 1942년 6월에 이륙했고 기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종사인 데니스 코핑 하사는 24살로 해당 기체를 다른 지점의 정비소로 옮기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 당시의 비행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방향을 상실했고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날 이후 조종사도 비행기도 어떠한 흔적 없이 사라졌다. 충돌의 흔적도 무선 신호도 탐지된 잔해도 없었다. 그것은 단서 없는 광대한 황무지 속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었다. 사막에서 발견된 비행기를 조사한 결과 전투로 인한 손상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착륙 장치는 손상되어 있었지만 기체가 심하게 충돌한 흔적은 없었다. 그것은 명백히 비상 착륙처럼 보였다. 조종석 유리는 깨져 있었지만 나머지 주요 구조는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탄약이 흩어져 있었고 햇볕에 말라버린 낙하산과 빈 연료통들도 발견되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조종석 내부에 원래 부품들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일부 계기판은 원래 위치에 있었고 손상된 무정이는 제거된 흔적 없이 남아 있었다. 바닥에는 군모, 공구상자, 그리고 수통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직후 영국 군사기록과의 대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날짜, 임무, 편대 이름, 당시 항로 등이 조사되었다. 모든 정황은 조종사가 길을 잃은 후 연료가 다하기 전에 착륙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후 그는 구조를 위해 걸어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다. 비행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돌로 만들어진 임시 피난처 근처에서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 주변에는 군복 조각, 권총, 그리고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코핑은 직선 경로로 걸어갔고 결국 탈진에 쓰러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어느 거주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이 발견은 역사학자들과 항공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비행기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놓인 박물관 모형처럼 완벽히 보존되어 있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촬영되었고 기체 일부가 스캔되었으며 정확한 좌표가 모두 기록되었다. 수주 동안 영국과 이집트 팀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을 연구했다. 영국 정부는 이 비행기를 회수하여 박물관에 전시하려 했으나 작전은 복잡했다. 해당 지역은 접근이 어려웠고 도로도 표식도 없었다. 또한 운반 도중 훼손될 위험도 컸다. 결국 발견된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한 재료로 덮는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행기는 약탈자들에 의해 해체되었고 기체 외피와 내부 부품들은 판매되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파편만 흩어져 있을 뿐이다. 데니스 코핑은 그의 유해가 확인된 이후 영국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추모되었다. 그는 그때까지 알려진 무덤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아프리카 전선에서 전사한 병사 명단에 등록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왕립 공군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사하라의 유령 비행기는 그 상태와 위치, 그리고 남긴 인상으로 인해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로 남았다. 사막 한가운데에 정지된 전투기 한 대, 귀환하지 못한 평범한 임무의 증인이었다. 일상의 임무가 70년 동안 미스터리로 변한 여정이었다. 일-52 잠수함, 대서양 아래 사라진 추축국의 수송 임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바다는 단지 물자를 운송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추축국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한 주요 경로였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가 대서양 수심 5,000m 아래에 묻혀 있다. 바로 일본의 I-52 잠수함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다.
이 잠수함은 전쟁의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과 독일을 연결하는 특별한 화물을 싣고 있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일반적인 항로를 통한 이동은 목숨을 건 도박이 되었다. 연합군의 공격은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압박을 받는 일본과 독일은 점점 줄어드는 선택지 속에서도 남은 자원을 교환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은 유럽에서 부족한 원자재를 원했다. 고무, 주석, 텅스텐, 몰리브덴, 키닌에 심지어 아평까지. 일본은 독일의 기술을 원했다. 항공기 설계도, 어뢰, 레이더, 그리고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요구했다. 일-52는 일본에서 출발해 유럽을 향했다. 목표는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해안의 로리앙 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이 항해를 위해 잠수함은 순금 골드바 약 2톤을 비롯하여 의약품, 금속, 기타 귀중품을 실었다. 일본 측은 유럽 땅에서 최첨단 군사 기술을 받아 이 화물과 교환하려 했고 그것을 다시 본국으로 가져갈 예정이었다. 이번 임무가 특별했던 이유는 I-52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독일의 U-30 잠수함과 만날 예정이었고 이를 통해 더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과 기타 장비를 전달받아 연합군의 탐지를 피하려 했다. 모든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추측국의 여러 통신을 가로채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 잠수함의 정확한 항로를 파악하게 되었다. 1944년 6월 24일 미 해군의 대잠 항공기가 해당 해역에 접근해 폭뢰를 퍼부었다. 일-52는 피격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전 승무원이 사망했다. 잠수함은 수심 5,000m가 넘는 해역에 가라앉았다. 수십 년간 이 사건은 이론과 추측 그리고 소문 속에 묻혀 있었다. 1990년대 민간 심해 탐사팀이 I-52의 잔해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아조레스 남서쪽 해저에서 수십 년간 퇴적물에 덮인 채 잠들어 있던 그 잠수함은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였다. 이 발견은 그 안에 들어있던 화물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소문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금은 여전히 잠수함 안에 있었다. 탐사팀은 수중 로봇을 이용해 여러 영상을 촬영했다. 단순히 선체 일부뿐만 아니라 금괴가 들어있던 상자들과 원통형 용기까지도 카메라에 담겼다. 그러나 극한의 수심 조건 때문에 회수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일-52 안에 실린 금은 일본 측이 되돌려 받을 무기, 설계도, 레이더, 기타 기밀 장비에 대한 대가였다. 전쟁이 이미 추측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양국은 기술 협력을 지속하려 했다. 이 잠수함은 그런 절박한 마지막 시도의 상징이 되었다. 일-52의 존재는 또한 추측국이 어떤 식으로 음지에서 작전을 펼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유럽과 태평양에서 격전이 벌어지던 한편 전차나 전투기가 아닌 숨겨진 물자 교환이 전쟁 기계를 연명시켰던 것이다. 일-52의 잔해는 여전히 바다 깊숙이 남아있다. 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일부 민간 탐사팀이 회수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깊은 수심, 수압, 그리고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그 임무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들은 그 모든 것이 실제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일-52 사건은 순금 가득 실린 잠수함이 추측국 두 강대국 사이에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단순한 군사 운송이 아니라 희망이 거의 사라진 시점에서 동맹을 유지하려는 고위급 작전이었던 것이다. 폴란드 지하실에서 발견된 나치의 타임캡슐. 2016년 폴란드 북서부의 작은 마을 즈워치에니에츠에서 한 건물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그 건물의 기초 아래 콘크리트로 된 공간 안에 제3제국의 상징이 새겨진 밀봉된 용기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서 전쟁 중 나치에 의해 매설된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냈다. 즈워치에니에츠는 독일 지배 당시 팔켄부르크로 불렸으며 전쟁이 끝난 후 국경이 바뀌기 전까지는 프로이센 영토의 일부였다. 이 지역에는 나치가 선전 및 교육 행사를 열던 학교가 있었고 그와 같은 건물의 지하에서 72년이 지난 뒤 타임캡슐이 발견되었다. 작업을 담당한 팀은 즉시 지역 당국에 보고했고 당국은 역사 전문가들과 지역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타임캡슐의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여는 작업이 조직되었고, 이 절차는 슈체친 국립박물관에서 언론과 기술진에 입회해 이루어졌다. 용기 내부에는 나치 독일의 정치적 일상적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물품들이 들어있었다. 나의 투쟁 2권, 당시 발행된 신문 여러 부, 화폐, 사진, 공식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물품은 보관 상태가 양호했으며 이는 용기의 밀봉성과 콘크리트 공간의 격리 덕분이었다. 사진들은 나치 치하 도시의 장면을 담고 있었다. 행진, 당 깃발이 걸린 건물들, 지역 관리들의 초상 등. 이 자료들 중 많은 것은 이전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으며 그 도시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대부분 1934년자로 확인된 신문들에는 히틀러의 연설, 정권 관련 기사, 선전 문구 등이 실려 있었다. 또한 청소년 선전에 사용된 팸플릿들과 당시 역사 수업에 쓰인 교과서도 발견되었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물품 중에는 나치당 훈장들과 학생들이 암송해야 했던 히틀러 맹세문이 담긴 전단들이 있었다.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의 명단도 발견되어 그 건물이 정치교육기관으로 사용된 흔적을 더 자세히 복원할 수 있었다. 폴란드 당국은 이 발견이 단순한 물품 수집을 넘어 나치가 의도적으로 매설한 타임캡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들은 누군가 언젠가 이 물건들을 발견해 나치의 이상과 세계관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도를 갖고 캡슐을 만든 것이었다. 이 캡슐은 독일의 옛 기록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었지만 실제 위치는 그때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문서는 해당 학교에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있었고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자료가 숨겨졌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슈체친 박물관은 수개월에 걸쳐 물품을 복원하고 분석했다. 정리된 후에는 특별 전시회를 열어 전시했고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찾아왔으며 전 세계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그 물건들이었다. 특히 연필, 책, 동전처럼 일상적인 물건들과 휘장, 선전 문구, 독재자 숭배 이미지가 섞여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 조합은 나치의 선전이 일상 속 모든 부분에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발견은 지역 내 다른 유사한 사례들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도 기여했다. 제3제국의 확장기에 많은 학교와 공공건물들이 히틀러 유소년단과 다른 당 조직의 계획 아래 타임캡슐을 매설한 것이 확인되었다. 회수된 여러 문서는 디지털화되어 연구자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다. 일부는 학생들의 개인 편지나 학습 노트로 정당의 이념을 반복하며 과제로 적은 흔적이 있었다. 이런 증거는 어린 나이부터의 세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이 타임캡슐은 특정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강화 유리 전시관 안으로 옮겨졌고 앞으로도 후세가 발견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발견은 이 지역의 나치 시대 건축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타임캡슐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제3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에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지워치 애니에츠에서는 지역 학교들과 함께 이번 사건을 활용한 교육 행사를 열었고 역사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여러 문화 및 교육 활동이 이번 발견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로리앙의 해저 피난처, 전면 폭격을 견뎌낸 나치의 요새.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는 동안 로리앙 항구는 나치 해군에게 있어 가장 전략적인 거점 중 하나로 변모했다. 단순한 출입항이 아니라 대서양 전쟁에서 핵심이었던 유보트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폭격에도 견디는 요새 같은 해군 기지로 탈바꿈했다. 로리앙은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940년 6월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그 직후 독일 해군 최고사령부는 이곳에 유럽 내에서도 가장 견고한 벙커 기반 시설 중 하나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신속히 시작되었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 그중 상당수는 강제로 동원된 인력, 이 항구 위에 직접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지는 여러 개의 철근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은 수리, 재보급 또는 정비 중인 잠수함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이 구조물의 놀라운 점은 거의 7m 두께의 지붕이었다.
이는 항공 폭격의 직격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벽 역시 마찬가지로 두껍고 단단했으며 전체 기지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 기지는 캐로망 1, 2, 3의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각에는 잠수함이 그대로 부력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내부 정박 구역이 있었다. 일단 내부로 진입하면 문이 닫히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인근 도시가 지속적으로 폭격을 받는 중에도 유보트 함대는 작전 준비와 보급을 계속할 수 있었다.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로리앙은 대서양으로 향하는 주요 잠수함 출발 기지 중 하나였다. 이곳에서 크리그스마리네의 순찰, 공격, 파괴 임무가 출발했다. 유보트들은 여러 척이 한 조를 이루어 작전했고 로리앙은 어로의 재보급, 승조원 교체, 독일 본부로부터의 직접 명령 수신 등을 수행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연합군은 로리앙에 총 4,000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그러나 잠수함 기지는 그 모든 공격을 견뎌냈다. 도시는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캐로망 벙커들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콘크리트는 흔들림 없이 버텼고 독일군은 계속해서 기지를 정상 운영할 수 있었다. 기지를 폭격으로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연합군은 전략을 전환했다. 기지 자체를 공격하기보다는 주변 도시를 파괴해 보급을 끊고 기반 시설을 무력화하며 그곳에 주둔한 독일 병사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했다. 1944년 말 로리앙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미군은 해당 지역을 포위했고 독일군은 외부 지원 없이 기지 내부에 갇히게 되었다. 그럼에도 항복하지 않았다. 약 25,000명의 병력이 그 안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마치 불침 요새 안에 갇힌 듯 끝까지 버텼다. 기지 내부에는 작업장, 연료 저장고, 침실, 주방, 사무실 등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장기 포위에 대비해 자체 발정이, 환기 시스템, 그리고 구역 간 연결되는 터널들도 마련되어 있었다. 지속적인 폭격 속에서도 내부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로리앙 기지는 철거되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 해군이 그 구조를 인수했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조가 워낙 견고해 파괴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해군은 이곳을 자국 해군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했다. 오늘날 이 장소는 역사 센터이자 박물관으로 전환되었다. 시설 일부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유보트들이 운용되던 거대한 경납고를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전시관에는 실제 유물들, 도면, 군복, 사진, 영상 자료들이 있으며 당시의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중 캐로망 3번 블록은 가장 잘 보존된 구역으로 꼽힌다. 내부에는 철로 자국, 잠수함을 위한 도크, 수문, 작업용 플랫폼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거대한 규모와 음향은 지금도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완전한 전쟁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기지 내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당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노르웨이에 숨겨진 나치의 비밀 도시.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했을 당시 독일군은 전국 곳곳에 수많은 군사기지와 작전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북부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졌다. 수십 년 동안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하 도시는 단순한 기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터널, 창고, 변경, 그리고 고급 통신 체계를 갖춘 복합 단지였다. 이 도시는 핀마르크 지역의 락셀브 인근 반악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외부와 단절된 전략적 고립성과 바렌츠 해에 인접한 위치 덕분에 군사적으로 유리한 이점을 제공했다. 독일군 기술자들은 다른 지역과의 지속적인 연결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자급자족형 복합 거점을 이곳에 설계했다. 주 출입구는 위장되어 있었다. 겉으로는 단순한 창고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숲으로 둘러싸인 차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암석을 뚫고 만든 터널망이 숨어 있었다. 이 복잡한 통로들은 각종 방, 저장고, 전력 설비, 지휘 구역으로 이어졌다. 이 기지는 북극 해역에서 벌어지는 해상 이동을 감시하고 잠수함 작전과 적선단 활동을 지휘하는 관측소이자 물류 중심지로 기능했다. 또한 북부 전선에서 사용된 차량과 중장비의 수리 거점으로도 활용되었다. 현장에는 자체 발정이, 식수용 우물, 환기 시스템, 내부 전화망까지 구축되어 있었다. 전 지역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지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 복합 단지는 병사, 기술자, 엔지니어 등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노동력의 상당수는 노르웨이인들이었으며 대부분 강제 동원이었다. 또 다른 일부는 소련에서 끌려온 전쟁 포로들이었고 이들은 가장 힘든 작업에 투입되었다. 혹독한 기후, 붕괴 위험, 열악한 대우로 인해 다수의 포로들이 공사 중 사망했다. 건축 자재는 나르비크까지 철도로 운송된 뒤 트럭을 통해 주 입구까지 실려왔다. 작업은 제3제국의 인프라 건설을 전담하던 토트 조직이 주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한 비밀 아래 진행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조차 정확히 무엇이 세워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독일군은 일부 시설을 파괴했지만 여러 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십 년간 이 지역은 폐쇄되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혔다가 1990년대 들어 지역 탐험가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었다. 그들은 원래의 입구를 찾아냈고 내부에는 군복의 잔해, 탄약 상자, 녹슨 발정이, 일부 문서들이 남아 있었다. 건조한 기후와 정교한 설계 덕분에 이곳은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고 습기나 약탈 흔적도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1997년 노르웨이 당국은 공식 탐사대를 조직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기지의 모든 구역이 문서화되었고 구조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독일 외부에 지어진 나치 기지 중 가장 완전한 구조를 가진 장소 중 하나였으며 50년 이상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존재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발견된 문서들에는 잠수함 항로 설계도, 북극 지역 지도, 연합군 해상 이동 기록, 인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 기술자들이 촬영한 공사 과정의 사진도 있었다. 그 안에는 전문 장비로 확장되는 터널망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물 중 하나는 나부로 된 벽으로 둘러싸인 방이었다. 이는 전자파 차단 용도이거나 암호통신 실험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이 장소가 단순한 기지가 아니라 실험 및 연구 중심지였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설이 등장했다. 반악의 지하 도시는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부 방어 체계 내에서 전략적 노드 역할을 수행했다. 이 위치는 바렌츠해를 통해 소련으로 향하던 연합군 선단의 탈출 경로를 감시하기에 이상적이었으며 이곳에서 암호화된 명령이 송신되었고 북극 전선의 일부 군수 물자도 이곳에서 조율되었다. 2002년 노르웨이 정부는 이 장소의 일부를 역사적 유산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붕괴를 막기 위해 일부 구역은 보강되었고 모니터링 센서도 설치되었다. 현재 이 시설은 일반에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 목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장에는 아직도 독일군의 흔적이 남아있다. 탄피, 암벽에 적힌 독일어 표지, 장비의 잔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지는 본래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내부의 일부 구역은 아직도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멘도사에 묻힌 나치 무기들. 2017년 아르헨티나 멘도사의 산카를로스 인근에서 농장 노동자들이 땅을 정리하던 중 흙에서 금속성 물체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자 무겁고 녹슨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에는 작업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표식이 있었고 처음에는 고철이라고 생각했지만 뚜껑을 열자 안에는 제3제국의 문양과 독일어 각인이 새겨진 무기들이 들어있었다. 발견 즉시 지역 당국에 신고되었고 아르헨티나 육군 요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상자를 확인했다. 상자 안에는 단발 권총 여러 정, 탄약, 장거리 쌍안경, 훼손된 군복 2벌, 그리고 1945년을 언급하는 문서들이 있었다. 모든 물품은 두꺼운 천으로 감싸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된 상태였다. 마치 언젠가 다시 회수될 것을 염두에 두고 묻어둔 듯한 준비였다. 현장 감식을 맡은 전문가들은 무기 대부분이 독일제임을 확인했다. 특히 루거 평8, 발터 P38 권총처럼 나치 장교들이 전쟁 중 널리 사용하던 모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탄약은 녹슬었지만 대부분 식별이 가능했다. 일부 문서들은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고 날짜와 인명이 명시되어 있어 역사 자료와 대조 분석되었다. 즉시 제기된 가설 중 하나는 이 상자가 전쟁 후 남미로 도피한 나치 인물 중 누군가에 의해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945년부터 50년 사이 독일 전범 및 협력자들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 중 하나였고, 멘도사 역시 바릴로체나 코르도바와 마찬가지로 전직 장교들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상자는 지표면에서 약 60cm 깊이에 묻혀 있었으며 주변에는 버려진 와이너리 건물 하나만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어떤 구조물도 없어 고립성과 은폐성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장소가 선택된 것으로 보였다. 추가 은닉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속 탐지 장비를 사용한 탐사가 실시되었지만 더 이상의 발견은 없었다. 구출된 문서 중에는 개인 사진, 밀러 대위에게 보내진 독일어 편지, 그리고 아르헨티나 내 이동 경로, 접선 인물, 활동 지역이 기록된 수첩이 포함되어 있었다. 훼손된 SS 휘장과 미완성 여권, 오래된 도장이 찍힌 페이지도 있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및 독일의 역사학자들이 협력해 조사를 진행했고, 상자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대조되었다. 비록 결정적 증거는 없었지만 일부 정보는 전후 이탈리아를 거쳐 1947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도착한 전직 군수 장교를 지목했다. 당시 첩보 보고에 따르면 그는 가명을 쓰고 멘도사 외곽에 최소 10여 년간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한 연구소로 옮겨져 모든 물품이 정밀 세척, 분류, 보존 처리되었다. 극단주의자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개 전시가 자제되었지만 일부 자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기증되어 나치 도피 경로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마련되었다. 이번 발견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피해 도피한 나치 인사들을 도운 지원망, 소위 쥐의 길, 라트라인스에 대한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켰다. 이 도피 경로들은 이탈리아를 지나 위장된 선박을 통해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칠레 등에 도착했다. 외딴 지역에 묻힌 이 상자는 일부 도망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상자의 내용물이 즉흥적으로 모은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무기들은 각각 잘 포장되어 있었고 탄약은 종류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문서는 비닐로 밀봉되어 있었다. 상자 내부는 압력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보강되어 있었고 이는 상당한 시간과 지식을 투자한 결과로 보였다. 한편 멘도사 주의 이민자 기록도 검토되었다. 많은 이름이 위조되었거나 기록에서 삭제되었지만 1946년부터 52년 사이 이 지역에서 땅을 구매한 독일 국적자들의 일부 성씨가 수첩에 적힌 이름과 일치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불법 탐사를 막기 위해 정확한 발견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발견이 아르헨티나 내 나치 존재와 관련된 사례 중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비센탈 센터 연구자들과의 협력도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유럽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고 이후 아르헨티나에 거주 중인 독일계 이민자들의 후손 중 일부가 자신들의 집에도 유사한 물건이나 시대 문서가 있다고 신고해왔다. 이 중 일부는 진품으로 판명되었지만 상자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았다. 연구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점은 이 상자가 왜 끝내 회수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주인이 돌아올 계획이 있었다면 무엇이 그것을 막았을까? 사망했을까? 정체가 노출되었을까? 이 질문은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자는 전쟁 후 도망친 이들이 치밀한 계획과 연줄, 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아있다. 이후 산카를로스 인근 지역에서는 추가 탐사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과거 수상한 차량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비록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에 숨겨진 과거를 밝혀내려는 관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의 한 학교에서 뜻밖의 발견된 나치 문서들. 2013년 프랑스 남동부의 브르레 발랑스에 위치한 루이시 오브락 고등학교에서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작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건물의 오래된 다락방 구역에서 목재 패널을 제거하던 중 그들은 독일어 도장이 찍힌 봉투들과 오래된 폴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숨겨진 은밀한 공간을 발견했다. 이 교육기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건물이었으며 전쟁 중 점령기에 독일군이 지역 작전본부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지방 기록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43년부터 1944년 사이 일시적으로 독일군 병참본부로 기능했으며 이후 추축군이 퇴각하면서 버려졌다. 전후에는 다시 학교로 운영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의 흔적은 건물 안쪽에 묻혀 잊혀졌다. 작업자들이 그날 아침 발견한 것은 200건이 넘는 문서로 구성된 완전한 기록 파일이었다. 그중 다수는 해당 지역에 주둔했던 독일군 장교들의 서명과 도장이 포함된 공식 문서였다. 또한 지도, 색상 표시가 된 도시 계획도, 임명 목록, 그리고 휘장, 훈장, 사진 등의 개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 측은 발견 즉시 지방 당국에 알렸고 당국은 프랑스 문화부에 이를 보고했다. 발견 장소는 즉시 차단되었고 통제된 상태에서 목록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보존 및 문서 보관 전문가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자료의 상태를 평가했다. 문서들은 일부에 습기 흔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다. 그 안에는 감시 보고서, 리옹에 있는 상급자에게 보낸 편지, 프랑스 시민의 이름, 주소,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역사학자들의 검토 결과 이들 중 다수는 레지스탕스와 관련된 인물이거나 유대계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파일 중 일부는 구체적인 작전을 다루고 있었다. 체포작전, 가택수색, 재산 압류 등에 관한 기록이 있었으며 몰수된 물품 목록에는 라디오부터 자전거까지 다양한 항목이 정밀하게 적혀 있었다. 깔끔한 필체와 정확한 날짜 표기는 기록의 체계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서는 1944년 3월에 작성된 정보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레지스탕스 조직이 마을 간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경로, 은신처, 암호명, 접선 장소, 용의자의 신체 묘사까지 상세히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서는 당시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던 내용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았다. 또한 학생 명단이 송을시로 메모된 문서도 발견되었다. 독일군은 점령 말기 통제 강화와 함께 학생 가정에 대한 감시를 병행한 것으로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록물이 독일군 철수 직전에 의도적으로 숨겨졌다고 판단했다. 흩뿌려진 것이 아니라 정돈된 채로 은밀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부에 접근 가능한 인물이 의도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였다. 발견된 물품 중에는 독일제 휴대용 타자기도 있었으며 리본이 아직 감겨있는 상태였다. 해당 기계를 통해 일부 문서의 작성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충격이었다. 많은 주민들은 해당 건물이 독일군 본부였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일부 노인만이 병사들이 들락거리던 모습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프랑스 전역의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문화부는 문서들을 그르노블의 지역 보존센터로 이송했으며 일부는 복원 처리되었고 전체는 디지털화되었다. 이는 연구자들과 교육기관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일부 기록은 리옹의 레지스탕스 박물관에 임시 전시되었으며 방문자들은 목록, 붉은 연필로 표시된 지도, 수거된 사진들을 직접 볼 수 있었다. 이 전시를 통해 독일군의 지역 정보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마을 주민들의 일상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조명할 수 있었다. 파라과이 정글에서 발견된 나치 은신처. 2015년 파라과이 북부 산페드로 지역의 정글지대에서 고고학 작업을 진행하던 한 탐사팀이 울창한 식생 속에 숨겨진 석조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농가 유적으로 여겼지만 주변을 정리하던 중 정밀하게 다듬어진 석벽, 독일산 도자기 조각, 그리고 나치와 연관된 상징물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지역 유물이 아닌 제3제국과의 연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발견된 지점은 이비쿠이 국립공원 인근의 외딴 지역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깊은 정글 속이었다. 탐사를 이끈 고고학자 호세 바르보사 박사와 그의 팀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위장된 오솔길로 연결된 3개의 별도 건물을 발견했다. 지붕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석벽은 대부분 온전했으며 일부 벽면에는 독일어로 쓰인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물 중에는 나치 시기의 화폐, 독일어 라벨이 붙은 의약품병, 탄창과 탄피 같은 소형 무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제3제국의 군수물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럽 출신 인물들이 이 지역을 거쳐갔음을 시사했다.
한 건물 입구의 문턱에는 시간에 마모된 상태였지만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하켄크로이츠, 스와스티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서는 습기에 의해 대부분 훼손된 금속 상자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읽을 수 없는 문서들이 있었으나 하나의 종이에서는 1947년이라는 연도가 아직 확인 가능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가설은 이 시설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남미로 도피한 나치 인물들에 의해 준비된 은신처였다는 것이었다. 접근이 어렵고 밀림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며 주변에 도로나 주거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은 이 장소가 고의적으로 고립된 은닉처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준다. 발굴된 물품들은 대부분 1938년에서 1944년 사이 독일에서 제조된 것들과 일치했다. 특히 병원용 약병은 동부전선에 투입된 독일군이 사용하던 모델과 동일했고 독일어 라벨이 부착된 식료품 통조림에는 제3제국의 공식 도장이 남아있었다. 건축 방식 역시 현지 양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석재는 진흙이나 시멘트 없이 유럽식 건축 기술로 정교하게 쌓여 있었으며 이는 알프스나 산악 지역의 건축 기술에 익숙한 인물들에 의한 작업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건축 방식은 파라과이의 이 지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비록 대부분 구조물이 훼손되었으나 회수된 유물들은 파라과이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져 세척, 분류, 보존 작업을 거쳤다. 이들은 파라과이 내 독일계 존재라는 주제로 구성된 특별 컬렉션에 포함되었으며 일부는 역사적 이민 문서들과 함께 임시 전시에도 사용되었다. 이번 발견은 전후 이민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1946년부터 52년 사이 파라과이에 도착한 독일인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여권을 사용했거나 공식적인 출입국 기록이 불완전한 경우였음이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산페드로 인근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뒤 수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은신처를 실제로 사용한 인물의 신원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진은 이 장소가 잠시 머무르며 상황을 조율하거나 다음 이동을 기다리기 위한 일시적 거점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장기 거주에 적합한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수주에서 수개월간 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충분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파라과이 정부는 초기에 공식 입장을 자제했으나 이후 제한적 물자 지원을 조건으로 고고학자들의 현장 작업을 허가했다. 무분별한 탐사나 약탈을 막기 위해 정부는 허가 없는 발굴을 전면 금지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례가 파라과이 내 나치 은신처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미 1970년대부터 농촌 지역에 나치 기지가 존재했다는 루머가 지역 사회에 퍼져 있었지만 이번처럼 물리적 증거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로 인해 그간의 소문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실제 기반이 있었을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의 지하 복합시설. 2014년 오스트리아 북부의 장크트거르겐 안데어 구젠 인근에 위치한 옛 공장 부지 아래에서 연구팀이 미지의 지하 터널망을 발견했다. 이 지역은 이미 마우트하우젠 강제 수용소와의 관련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발견은 완전히 새로운 조사의 문을 열었다. 나치가 극비리의 실험과 기술 연구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탐사를 이끈 고고학자 안드레아스 줄처는 지표투과 레이더 GPR 등을 사용해 현장을 분석했고 그 결과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통로, 넓은 방들, 그리고 구조물들이 드러났다.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지하 깊숙이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시사하는 발견이었다. 줄처가 수집한 증언들에 따르면 이 복합시설은 실험용 무기, 특히 핵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중에는 금속 파편, 오래된 전기 부품, 그리고 여전히 흙에 반쯤 묻혀있는 장비들이 있었다. 해당 시설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의 강제 노동자들을 동원해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로들은 극심한 환경 속에서 터널을 파고 콘크리트와 철강으로 구조를 강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벽과 천장은 강한 공습을 견디기 위해 두껍게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방공호 이상의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일부 구역이 지면 아래 20m 이상 깊이 파묻혀 있었다는 점이었다. 내부에서는 전선, 손상된 배전반, 그리고 환기 설비가 발견되었으며
폐허와 잔해로 덮여 있었던 터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설을 봉인하려 했음을 암시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제한된 발굴만 허용했다. 이 지역은 전범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호 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줄처팀은 여러 터널에 직접 진입할 수 있었고 내부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기존의 역사 문서에는 이 시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구소련 시절 해제된 기밀 문서에는 비에이트 베르크 크리스탈이라는 암호명이 등장하며 이곳에서 비행기 및 특수 엔진의 시제품이 개발되었다고 기록돼 있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번 발견된 복합시설이 바로 그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벽에는 고딕체 독일어 문장과 제3제국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가구잔해, 기계 부품, 실험실처럼 보이는 구조물도 확인되었다. 일부 환기 장치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특수 장비 없이 내부 진입이 가능했다. 방사능 실험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작업이 이루어졌던 흔적은 분명했다. 일반 공장에서 보기 어려운 배관, 측정기, 특수 부품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독일어 도장이 찍힌 문서 조각들도 일부 회수되었지만 습기와 손상으로 인해 내용을 판독하기는 어려웠다. 이 지역은 1950년대 이후 일반에 폐쇄되었으며 한동안 폐허가 된 산업시설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신 스캐너 장비는 그 아래 조직화된 구조와 연결된 공간, 저장 구역들을 밝혀냈다. 국제 언론이 이 장소를 나치 지하 실험실로 보도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아직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부족했지만 위치, 깊이, 자재, 그리고 극도의 비밀 유지라는 특성은 여러 가설을 낳았다. 줄처는 몇몇 구역의 사용 흔적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전쟁 말기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합군의 폭격에도 이 터널은 그대로 견뎌냈으며 이로 인해 이 구조물이 장기적인 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알프스에 묻힌 미군 폭격기. 2013년 이탈리아 알프스의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등반 중이던 한 그룹의 알피니스트들이 눈 사이로 튀어나온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대형 항공기의 잔해였으며 일부는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잔해는 거의 완전히 묻혀 있었고 얼음과 바위에 덮여 있었다. 그들은 당국에 신고했고 며칠 후 미군 군사 전문가들과 이탈리아 기술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초기 분석 결과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사용했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임이 확인되었다. 날개 중 하나에 남아있던 기체 식별번호 덕분에 정확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었다. 이 비행기는 1945년에 실종된 이후 수십 년간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탑승 인원의 생사도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폭격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한 기지에서 오스트리아의 철도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출격했으나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알프스를 넘은 후 통신이 끊겼고 이후로는 무선 신호나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기체는 탑승원 전원과 함께 실종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기체가 발견된 위치는 해발 2,500m를 넘는 고지대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는 일부 구조물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었다. 기체는 완전히 보존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동체의 기본 윤곽은 남아있었고 후방 포탑, 착륙장치 일부, 조종석 잔해 등이 식별 가능했다. 탐사팀은 현장에서 승무원들의 이름이 적힌 금속판, 군복의 일부, 그리고 개인 소지품들을 발견했다. 그 중에는 시계, 편지가 든 상자, 군번표 등이 있었다. 또한 유해 일부도 발견되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샘플 채취가 이루어졌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기체가 제485 폭격비행단 소속임을 확인했다. 당시 임무는 오스트리아의 철도 기반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었고 기체는 적의 대공 사격에 피격되었거나 기계적 결함으로 진로를 이탈해 산악지대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충돌은 강력했지만 기체의 일부는 경사지면을 따라 미끄러지며 반쯤 묻히는 형태로 남았다. 이 지역은 연중 대부분이 눈에 덮여 있어 항공 정찰로는 식별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시즌의 해빙 덕분에 일부 잔해가 드러나면서 발견이 가능했던 것이다.
구조팀은 지형과 기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작전을 전개했다. 여러 주에 걸쳐 수작업 도구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요 부품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으며 이들은 유럽 주둔 미군 기지로 이송되었다. 탑승자들의 가족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 많은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친척들의 생사를 알지 못했고 일부는 시신이 연경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 이번 발견은 이들 가족에게 거의 70년 만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법의학적 감식을 통해 11명 중 5명의 유해가 신원 확인되었고 이들은 미국으로 송환되어 군의장과 함께 안장되었다. 나머지 6명은 완전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그들 역시 공식 군 묘지에 함께 안치되었다. 기체의 일부는 이탈리아의 항공박물관에 보존되어 전시되었고 임무와 탑승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 명판도 함께 설치되었다. 이탈리아 및 미국 당국은 추모 행사를 공동 주최해 전사자들을 기렸다. 이번 발견은 알프스에서 실종된 다른 항공기들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1944년과 1945년 동안 여러 폭격기가 알프스를 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그중 최소 10대가 복귀하지 못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들 중 몇몇이 이와 비슷한 위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견 이후 검토된 군 기록에 따르면 해당 비행은 전투 중 실종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술로는 항공기 추적이 불가능했기에 많은 항공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중 일부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은 산악 지역에서의 항공기 잔해 복구 사례 중 가장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역사의 파편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전쟁 중 알프스 항로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수년 동안 감춰져 있었다. 땅속에 묻히고 밀봉되거나 다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장소에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 이것들은 이론이나 재현물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흔적을 남긴 전쟁의 실제 잔해들이다. 발견된 모든 물체, 모든 구조물, 모든 문서는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 없이도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는 경고 없이 다시 떠오르며 스스로 말을 거는 듯한 증거들을 남기고 있다.